자,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무서운 이야기 사연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당근님, 물음표님, 벌꿀 오소리님, 뽀리님까지 이렇게 네 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살짝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다 낫긴 했는데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살짝만 양해 부탁드리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당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제목은 횡단보도에서 맞짱 뜰 뻔한 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0대 후반 남자고 닉네임을 당근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연도 받아주실지 모르겠는데요. 100% 실화입니다. 특이한 인간 군상을 만난 이야기이자 잠깐이지만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때 유난히 특이한 친구를 만난 적이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뭔가에 굉장히 과몰입하고 집착하는 그런 부류예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을 겪은 일입니다. 먼저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던 거는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지금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토요일마다 오전부터 점심 전까지 잠깐씩 특별활동을 하곤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감상부, 풍물놀이반, 밴드활동 등등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영화감상부였어요. 처음 영화감상부로 특화를 간 날에는 다른 반 학생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어서 잡담도 하고 놀만한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앉아있기는 좀 그렇고 해서 눈에 보이는 아무 남자의 옆에 앉았는데, 그 애를 정푼이라고 할게요. 그 친구는 첫인상부터 특이한 친구였는데, 남들이 선생님 말에 막 웃고 대답하고 이런 반응을 할 때 본인 혼자만 허공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뭔가 긴장한 듯이 앉은 자세부터 되게 부자연스러운 친구였어요. 아무튼 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전쟁 영화였어요. 영화 속에서 전쟁에 끌려가는 남자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열차에 타고 서로를 보고 그렇게 헤어지고, 남자는 나라를 지키러 갔는데요. 영화가 초반 전개부터가 되게 긴장되고 암울한 그런 되게 극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감명 깊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정푼이라는 친구가 츠츠 책 아이씨 그럴 거면 아씨 나였으면 진짜 막 이러면서 되게 뭐가 불편한 듯 꿍시렁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좀 커서 옆에 여자애들도 힐끔대길래, 야, 너 왜 그래?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뜸들이길래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을 했죠. 야, 불편한 거 있으면 말을 확실히 좀 해봐. 정확히 뭐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였으면 와이프를 죽이고 갔다고. 끝맺음은 하고 가야 가는 게 맞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굳이 와이프를 죽인다고? 왜? 살 사람은 살아야지. 와이프도 나라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국민인데 뜬금없이 왜 죽어야 되는 건데? 물어보니까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백제 말기에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왔어. 그때 계백 장군은 전장에 투입되기 전에 자기 처자식을 다 칼로 베어서 죽이고 들어갔어. 황산벌 영화는 봤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들어봤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있잖아,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내 손으로 직접 죽였어. 물론 처음엔 설득을 해보겠지. 우리 평생 함께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나도 총알바지로 죽을 몸,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정중하게 물어볼 거야. 그렇게 해서 내 손에 죽겠다고 하면 입맞춤을 하면서 서서히 목을 졸라 죽일 거고, 싫다고 하면 알겠다고 안심을 시킨 뒤 갑자기 칼로 찔러서 죽일 거야. 그게 여자가 편해지는 길이야. 아무튼 전쟁 영화에서 이러한 관념이 반영되어 있지가 않다니 해외 영화는 저래서 수준이 떨어져. 시작부터 쓰레기 영화인 게 다 탄로가 나버린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말했어요. 중간중간에 알겠다고 그만 말하라는 식으로 눈치를 그렇게 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알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전 좀 불편했던 게 목소리가 커서 주변 여자애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도 쪽팔렸고 지가 장군도 아니면서 너무 과몰입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사람마다 영화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 말이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깎아내려 버리니까 저도 영화에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푼이라는 애랑은 같이 앉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결국 다음 영화 감상 시간에는 자리에 앉기 전에 일부러 화장실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친구가 어디에 앉았나 확인을 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여러분들이라도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옆에 앉을 의무도 없고 친해질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솔직히 그 안에 있던 다른 학생들을 봐도 정푼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림을 제가 간단히 그렸는데 이렇게 이제 정푼이가 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나머지 학생들이 다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멀리 피난을 갔다는 거죠. 아무튼 두 번째 날부터는 이렇게 다들 정푼이랑은 최대한 떨어져서 앉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영화 감상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김정욱 찾기라는 로맨스 영화였어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어떤 남자를 찾아요. 오래전에 인도에서 우연히 만났던 첫사랑인 남자를 찾는 거였는데 아는 단서가 김정욱이라는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무소 같은 데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무소의 남자가 여자 주인공과 같이 김종욱이라는 사람을 찾는 걸 도와주면서 전국 방방곳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무소의 남자가 여자가 찾고 있던 바로 그 김종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첫사랑을 찾게 되면서 그냥 되게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와, 영화 잘 봤다, 로맨스 영화도 볼만하네 이러면서 딱 기지개를 켰는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콕콕 찔러서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제 뒷자리로 옮긴 건지 정푼이라는 애가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뭐라 중얼대는데 내가 봤을 땐 저 여자 주인공 거의 장님 수준이야. 아니면 지적 장애가 있나? 왜 자기가 봤던 남자를 코앞에 두고 못 알아봐? 도저히 이건 영화라고 하기엔 수준이 너무 떨어져. 영화 작가가 지능이 딸리니까 등장인물도 하나같이 지능이 딸리는 것 같아. 완전히 망상병 삼류 소설 쓰레기 영화 맞지 않냐? 국격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작가들은 얼른 다 죽어야 해. 이딴 영화에 감상문을 써야 한다니. 거의 고문인 거 아니냐? 그나저나 너는 영화 어떻게 봤어? 너는 영화 어떻게 봤는데? 너의 감상평은 뭐야? 이러면서 막 실눈을 뜨고 침을 튀기면서 제잘제잘 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말이 안 나왔는데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 여자애고 남자애고 싹 다 저랑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교실 안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그냥 말 걸지 마, 뭐라는 거야 씨, 이러면서 대답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됐던 걸 몰랐던 거죠. 그 친구는 하굣길에도 한 3m 정도 뒤에 떨어져서 저를 계속 쫓아왔어요. 물론 하굣길이 누구든 다 비슷한 길을 가는 거지만 정푼이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를 따라오는 거였어요.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제가 살짝 천천히 가면 정푼이도 천천히 가고 제가 빨리 가면 걔도 빨리 가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여성분들이 밤길에 스토킹을 당하는 것처럼 저도 걸어가면서 되게 숨이 가빠지고 열받으면서도 무섭고 내 착각인가 싶기도 하고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걷다가 횡단보도가 나왔어요. 횡단보도는 방금 빨간 불로 바뀌었고 쫓아오던 정푼이를 뒤에 둔 채 신호를 기다려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정푼이가 제 뒤에 바짝 선 거를 느꼈어요. 솔직히 진짜 못됐다 싶었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죠. 곧 내 뒤에서 목을 쭉 빼놓고 내 얼굴 바로 옆에다가 갖다 대면서 말을 걸겠구나. 아, 온다. 지금 올 것 같다. 지금 내 옆으로 바짝 붙으려 한다. 그리고 그 직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죠. 그런 목소리 아시나요? 공기 반 소리 반으로 긁은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목소리는 또 겁나게 커서 사람 놀래는 목소리. 너네 집 어디야? 닭꼬치 사줄까? 이러는데 제 귓구녕에다가 입을 갖다 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목 졸린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와 먼발 진짜 개 멋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분명히 남자인데 제 자신이 스토킹 당하는 여자처럼 느껴지고 심장이 겁나 쿵쿵 뛰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 막 전력 질주해서 뛰어갈까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옆에서 같이 신호를 기다리던 여학생들이 저희로부터 막 뒷걸음질을 치면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림을 그려봤는데 대충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는데 정fun이가 저한테 말을 건 거예요. 이렇게 이때 여자애들이 다 기겁을 하면서 다 멀리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는데 그렇게 싫은 티를 냈는데도 쫓아와서 말을 거는 게 너무 짜증이 났고, 자꾸 여자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알짱대는 게 가오가 너무 상해서 아씨 뭐라는 거야 자꾸, 너 나 아냐? 앞으로 말 걸지 마라 이러고 욕을 뱉어버렸어요. 그 친구도 놀랐는지 화가 났는지 그 실눈 같던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눈싸움을 지속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쫄지 않은 척 당당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근데 뒤에서 정fun이 발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저 새끼 안 건너나? 그래 뭐 지가 뭘 어쩌겠어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뒷목에 흠 하는 콧바람이 느껴져서 흠칫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데 이 미친놈이 제 바로 뒤통수에다가 입을 갖다 댄 것처럼 가까이 따라오고 있었더라고요. 보법을 어떻게 하고 따라온 건지 몰라도 뒤에서 인기척이나 발소리가 전혀 안 났고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났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또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눈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한 대 쳐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저는 분명 따라오지 마라, 친한 척 말 걸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야겠다고, 꼭 그 말을 해서 경고를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왠지 모르게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벙쪄서 그 친구의 눈을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주마등이 지나갔어요. 찰나의 순간이지만 분명히 저는 꽤 잔인한 미래를 봤어요. 저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그 친구랑 싸우다가 뒤를 돌아봐요. 저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걸 확인하자마자 뛰어가는데 갑자기 제 시야 앞에 손가락이 이렇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장난을 치듯 제 눈을 가리는데 갑자기 뒤로 확 꼬꾸라지게 되고 눈에 뭐가 확 들어오는데 분명 그 친구는 양 엄지손가락으로 제 눈속을 깊숙이 찌르고 있었어요. 제 눈 속에서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껴질 정도였고, 제가 아스팔트 바닥에 대굴대굴 구를 때마다 양옆에서 빵빵거리는 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욕을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잡초 뽑듯이 양손으로 마구 뜯어내고 가버렸어요. 정말 두피가 뜯긴 건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는지 정수리에 손을 갖다 대자 왼쪽 이마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뭔가가 제 배를 텅텅 하고 밟고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번뜩하고 지나간 장면이 사라지자 다시 그 친구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디를 쳐다보는지도 모르겠는 사실을 뜬 눈. 그 눈을 보니까 지금 너무 위험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사람이기 전에 동물로서의 생존 본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아까 봤던 미래를 떠올려 봤어요. 내가 아까 본 게 뇌내망상 시뮬레이션일지라도 분명 횡단보도 가운데는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서 실랑이를 벌이다가는 최악의 경우 둘 다 차에 치여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미안해.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야.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하고 거의 뛰는 듯한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갔어요. 그때 뒤에서 분명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는 내내 혹시나 나를 따라오진 않는지 괜히 이상한 방향으로 꺾어서 가보기도 하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밖을 한참 쳐다보고 별 생쇼를 다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정말 다행히도 그 친구는 다음 영화 감상 시간에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여전히 학생 모두가 그 친구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은 건 변하지 않았고요. 저는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위험한 미래를 감지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은 특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 또한 시청자로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듣고 싶습니다.
플러스 진짜 무서운 이야기 축에는 끼지도 않는 듯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두려움보다 배민 상품권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뭐 이 사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당근님의 사연이었고요. 저는 중간에 보여주신 사진 때문에 몰입이 더 잘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사진은 조금 뭔가 살짝 웃기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횡단보도에서 누군가랑 그런 기싸움을 벌인다라고 치면은 정말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를 잠깐 봤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머리채를 잡초 뽑듯이 막 뽑았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남중이다 보니까 항상 남자애들이 좀 자주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서 싸움 구경을 정말 많이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중학교 싸움은 머리채 잡는 싸움이 많았어요. 보통 남자들끼리 싸울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태클을 걸려고 뭐 서로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몸싸움을 벌인다든지, 뭐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머리카락을 잡을 목적으로 그냥 진짜 이런 자세로 돌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에 가슴팩으로 끌고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꼬아서 짚고, 여기도 이렇게 감아가지고, 마치 그 스파게티 요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인분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머리카락을 많이 잡으면은 얘가 안 뽑히겠죠. 그 친구는 뽑을 만큼만 잡아가지고 그냥 우두둑 뜯어버리고 또 장전하고 우두둑 뜯어버리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남들이 와서 막 말려도 이 머리카락 잡은 손을 이걸 못 떼더라고요. 결국엔 둘 다 이제 바닥에 자빠져가지고 막 서로 머리카락 잡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 딱 들은 생각이, 야, 이거 머리카락 잡는 애랑은 싸우면 안 되겠다. 설령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대머리가 돼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그건 이긴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 좀 되게 그런 장면들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엔 되게 잔인한 그런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큰일 날 수도 있는 위급 상황에서 미래를 잠깐 보고 오셨던 우리 당근님의 사연, 정말 무섭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뽀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은 아빠 컨테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님.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애기 엄마입니다. 워킹맘이다 보니 라이브는 잘 못 챙겨보지만 유튜브를 통해 재밌는 공포썰을 출퇴근길에 자주 챙겨 듣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늘 좋은 목소리로 영상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귀신이나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 전혀 흥미도 없던 제가 한 사건으로 인해 기이한 현상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 나눴던 대화, 그날의 분위기, 온도, 친구들의 표정 하나하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저에겐 너무 오싹하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 구독자분들과 정프님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이 일은 친구 아빠의 컨테이너에서 있었던 일이야. 5년 전 2021년이고 정확히 몇 월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한 건 더운 날씨는 아니었어. 아마 내 생각엔 10월 말쯤인 것 같아. 이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터라 대학 진학은 하지 않고 바로 그 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 곧 취업을 앞둔 나는 그래도 20살이 됐는데 실컷 놀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나 놀러 나가는 일이 빈번했지. 이날은 새벽에 한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 아버지의 일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같이 술 먹으며 밤새 놀자는 연락이 왔었어. 이해하기 쉽게 친구들을 ABC 알파벳으로 부르도록 할게. 먼저 전화를 건 친구는 C였어. C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개인 컨테이너를 하나 가지고 계셨어. 그 컨테이너는 사무실처럼 사용을 하시면서 소파와 토퍼를 들이시고 거기서 잠도 주무시면서 생활도 하시는 공간이었어. 그날은 C의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그 컨테이너가 비어있던 날이었어. 밤새 놀려면 호텔이나 숙소를 예약하거나 친구 집에서 노는 방법밖에 없지만 호텔이나 숙소를 예약하기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에겐 부담이었고 친구네 집에서 놀자 하니 편히 술 마시며 크게 떠들며 노는 건 무리였기에 C의 제안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 그래서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택시를 불러 그 새벽에 친구들과 놀러 나간 거야. C가 알려준 주소로 택시 타고 가는데 생각보다 엄청 멀더라고. 택시비가 4만 원 가까이 나왔었거든. 주소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곳이었는데 큰 도로를 빠져나와 비포장 도로길을 쭉 따라 들어가야 그 컨테이너가 나오는데 시골 동네라 그런지 근처가 다 논밭으로 돼 있었어. 친구 A, B, C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총 4명이서 만나 컨테이너로 들어갔어. 새벽 시간이다 보니 살짝 쌀쌀했던 터라 컨테이너에서 살짝 몸을 녹이고 소주와 안주를 사러 다 같이 편의점을 가기 위해 컨테이너를 나섰지. 근데 거기 거리가 정말 뭐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너무 어두운 거야. 비포장 도로길 주변으로 듬성듬성 가로등이 하나씩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어두웠어. 아까 말한 큰 도로로 나가야지만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 도로로 나가려면 이 비포장 도로길을 한 30분 정도 걸었어야 했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들어오면서 미리 사오게 도착하기 전에 말하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 싶긴 해. 아무튼 다 같이 그 길을 가는데 내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장난이 너무 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친구 A랑 눈치를 주고받으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 야,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친구 A가 아, 맞다. 너 귀신 같은 거 잘 본다 그러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괜히 주변을 살핀다거나 저기서 뭐 이상한 소리 못 들었냐는 등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분위기가 점차 무서워지니 C는 그냥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기다리겠다면서 가버리는 거야. 혼자 있는 게 더 무섭지 않겠나 싶었지만 그 친구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 그렇게 나랑 A랑 B 이렇게 셋이서 남아서 가는데 그 중에서 B는 진짜 엄청 겁쟁이였어. 원래 성격도 소심하고 겁도 많고 벌레도 무서워하는 정말 겁이 많은 애였어. 그러니까 더 놀리고 싶은 거야. 나는 그렇게 한 번 더 장난을 치려는데 B가 갑자기 아, 나도 돌아갈래 이러는 거야. 근데 난 진짜 이때 너무 의아했어. 왜냐면 내가 아는 B라면은 아무리 무서워도 혼자서 돌아간다는 선택을 할 일이 없거든. 진짜 돌아갈 거야? 하고 한 번 더 물어봤지만 B는 진짜 돌아갈 거라며 그냥 가버리더라고. 무서워서 C랑 같이 기다리겠다는데 한 10분 걸어온 상태여서 돌아가려면은 꽤 걸어서 가야 할 텐데 의아했지. 결국엔 나랑 A랑 둘이서 편의점에 도착했고 술과 안주거리들을 사서 다시 돌아가려던 참 C한테 전화를 했지. 우리 이제 편의점에서 출발해. B랑 같이 있지? 이런 나의 질문에 C는 당황한 듯이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때 우리도 당황해서 아까 B가 돌아간다고 했다면서 횡설수설 말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C는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B가 안 돌아왔다는 거야. 우리는 그때 B에게 막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 신호음은 끝까지 갔지만 결국엔 받지 않았어. 그렇게 전화를 한 5통 정도 걸었던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모든 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는 길 옆에 어떤 기계음이 삐 삐 삐 하고 울렸는데 이상하게 그게 유독 크게 들리고 한참을 지나왔는데도 계속 들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던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때 많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 영적인 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애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들 말이야. 그렇게 둘이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면서 C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B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몇 번이고 확인을 했었어. 그리고 컨테이너까지 한 5분 정도 남았을 거리에서 B를 발견했어. 근데 너무 이상했어. 이 모든 상황이. 논밭이 많다 그랬잖아. 그 밭을 보면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얇게 흙으로 내온 길이 있는 거 알지? 그 길의 시작점에 서서 밭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정말 벙쪄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옆에 있던 A가 다가가서 그 친구 어깨에다가 손을 올렸어. 나는 이때 이 친구의 반응이 너무 무섭더라고. 정말 아무런 표정도 얼굴도 아니었어. 그냥 평소의 B의 말투, 평소 표정 분위기 그대로 뭐가? 이러면서 우리를 쳐다보더라고. 아까 B가 컨테이너로 돌아간다 했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동안 여태까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던 거라고? 얘는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뭐 귀신이라도 들린 건가? 사실 귀신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내가 이상하게 그 순간 뭔가에 씌인 게 아니겠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 B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했어. 마치 아직 편의점을 가던 중인 것처럼. 우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B는 정말 당황한 듯 보였어. 자기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며. 자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같이 컨테이너로 돌아갔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던 B가 갑자기 그대로 그냥 바닥에 눕더니 그 상태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야. 기절한 것처럼. 나랑 A랑 C는 정말 기이한 현상에 사갖고 온 술도 안주도 건들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그대로 무서워서 택시를 불러서 다시 집으로 갔어. 그렇게 A랑 C랑 B는 같이 그곳에서 잤다고 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냥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대로 있다가 다들 각자 집에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는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B랑 C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역으로 장난을 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 C한테 전화를 해서 아, 나 알았다. 너 B랑 일부러 짜고 친 거지? 이렇게 웃으면서 따지고 들었어. 근데 C는 정말 진지하게 반응을 하더라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도 무섭다고 이런 반응을 보였어. B한테 전화했을 때는 B가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무서운 감정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었어. 그렇게 나는 취업을 하게 되고 서로 연락하는 일도 거의 없어지게 됐지. 이 일이 지난 지 1년이 다 됐을 무렵 애인을 사귀고 결혼 때문에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평택하니까 갑자기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한테 연락도 할 겸 친구 C에게 먼저 전화를 했어. 잘 지내냐며 안부 인사를 나누다가 얼떨결에 그때 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반응이 이상한 거야.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 아니 뭐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전의 일이라서 꽤나 기이한 일이라서 쉽게 잊혀지지도 않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다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C한테 야,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냐? 나 A랑 B한테 다시 물어봐야겠다. 나 물어보고 다시 카톡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마치고 A랑 B한테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나는 진짜 이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택시 탄 내역도 찍혀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단체로 나한테 몰카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황당해하는 모습이고, 아니면 정말 단체로 뭐라도 씌인 건지. 그날 그 사건에 대해 너무 답답한 이 마음이 가시질 않아.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있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알 법한 사람들은 댓글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 정말 애들이 몰카하는 건지, 아니면 뭐라도 씌인 건지, 아니면 정말 단지 꿈인 건지. 그래도 꿈은 아닐 거야. 모르겠어.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 꼭 업로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유튜브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뽀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이 기억을 못한다고 해버리니까 이 사연자분이 정말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C라는 친구가 좀 의심스러운 게요. 아니, 보통 친구라면은 친구 한 명이 택시 타고 오게 되는 그 거리가 택시비가 4만 원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교통비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차라리 그 돈으로 뭐 딴 데서 숙박을 잡아서 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친구 C는 그 새벽에 컨테이너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가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친구라고 하기엔 매너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전화를 했을 때부터 이미 어딘가에 홀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네 아빠의 컨테이너니까 거기에서 좀 지내다가 C라는 친구도 뭔가 좀 잘못돼 있었던 상태인 거고, 어찌됐건 사연자분은 그날 집에 갔고 나머지 A, B, C는 그 컨테이너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 거기가 이상한 데라면은. 근데 C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친구들이 왜 기억을 못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친구 C는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친구 한 명을 약간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을 이제 좀
수습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저는 읽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C라는 친구가 좀 의심스럽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평택이라고 했는데 평택 컨테이너에 관해서 뭔가 좀 들은 이야기가 있거나 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제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뽀리님의 사연 너무 무서웠고요.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은 벌꿀 오소리님이 보내주신 도깨비터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업무상 운전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료가 함께 있는 영상은 잘 보지 못하는데, 이정프님 채널은 귀만 열고 있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기에 운전 중이나 업무 중에 BGM처럼 틀어놓고 생활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오늘 제보드릴 내용은 도깨비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무섭고 소름 돋는 썰은 아니지만 각종 괴담을 그저 픽션이라고만 생각하고 즐기던 저에게 신빙성을 실어준 경험이라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10여 년도 더 전, 제가 20살이 되던 무렵에 친구와 함께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경남 거창에서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읍에서 조금 벗어나 외곽 지역에 위치한 4층 건물이었는데요. 1층은 상가였고 2층은 건물주분의 사무실, 3층은 건물주분의 주거지였고 이 4층이 친구와 제가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과 방 3개, 화장실이 하나 있는 일반 다세대 주택이었고 둘이 사용하기에는 평수가 좀 불필요하게 넓었어요. 사실 원래 저희 어머니가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타 지역에 가시게 되었고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비어있던 상태여서 운 좋게 친구와 제가 만기까지 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저희 어머니에 관해 설명을 드리자면 기가 상당히 센 편이십니다. 젊은 시절 친구분을 따라 당집에 가셔서 이왕 방문하신 김에 어머니 점사도 봐달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미 스스로 다 보고 있으니 나는 봐줄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선몽이라고 하나요? 꿈도 잘 들어맞는 편이십니다. 그런 어머니도 해당 건물주에 거주할 당시에는 저와 통화를 할 때면 아니 겨울도 아닌데 집안이 유독 서늘하다고 하셨어요. 깔끔하신 성격상 환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하시고 습한 환경도 절대 아닌데 유독 한 방에서만 계속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고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동안 꿈자리도 자주 사나워서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전화를 자주 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그런 집에 저희가 들어가 산다고 하니 처음에 어머니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보다 더 좁은 집에서 몇십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건물주분과 중도태고 협의가 안 돼서 수개월은 비워놔야 하는 집인데 차라리 저희가 들어가서 관리도 하면서 지내면 여러모로 더 좋지 않겠냐고 설득을 해서 살기로 한 거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무렵 본격적인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집안은 왠지 모를 서늘함이 감돌아 선풍기조차 틀지 않고 생활을 했어요. 에어컨이 없는 집이었는데 한여름에도 덥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 외에 다른 친구분들이 놀러와도 이 한여름에 이 집은 에어컨을 튼 것처럼 시원하다고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밤에는 더 추워져서 룸메와 저 모두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잘 정도였습니다. 혹시 높은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늘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요. 건물의 정문 바로 앞은 차량 2대가 마주와도 널널하게 지나갈 정도로 폭이 꽤 넓은 골목이었고 또 맞은편으로는 단층의 교회가 있었어요. 뒤편으로는 또 주유소가 있어서 오히려 낮에는 형광등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가 잘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문제의 그 방은 늘 쾌쾌한 냄새가 났으며 닦아도 곰팡이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 방은 곰팡이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가끔 닦아만 주고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룸메는 계속 가위에 눌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닮아 기가 센지 괜찮았지만 룸메는 편히 잠드는 날이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특단의 조치로 거실에 이불을 깔고 함께 잠에 든 날에도 가위에 눌렸습니다. 룸메는 거실과 이어진 주방 뒤편 베란다 쪽에서 초록빛 또는 푸른빛의 불빛이 어른어른 거리듯 보이고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나는 그런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면서
몸이 꼼짝도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가위였다고 합니다. 무언가 형체가 보인다거나 증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그 건물 앞에서 유독 교통사고가 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차와 차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단독사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치는 항상 1층 상가 바로 앞이었고 시간대도 늘 새벽 1시경에서 3시 사이,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며 깨어있던 때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때에도 쾅 하는 굉음에 놀라서 후다닥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면 어김없이 1층 상가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정말 신기했던 것은 분명히 해당 방향에서 쾅 하는 엄청난 굉음을 듣고 창문을 열었는데 골목은 텅 비었고 주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기만 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룸메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눈만 깜빡이다가 야, 너도 들었지? 나도 분명히 들었는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다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층의 상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층의 상가에는 주로 식당이 들어왔었는데 이상하리 많지 상호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깃집이었다가 이후에는 막창집이 됐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또 아구찜 집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맞은편에 바로 교회가 있기도 했고 바로 근처에 큰 택시회사, 인력사무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리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몇 개월을 못 버티고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가 계실 적에도 그 이전에도 상호가 계속 바뀌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그 집이 도깨비터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물건이 너무 뜬금없이 없어진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물건들이었어요. 저는 대문자 J이기 때문에 물건에도 저마다의 위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리모컨은 리모컨의 자리, 빛은 빛의 자리, 휴지각은 휴지각의 자리가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제가 정해놓은 정확한 위치에 물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리가 아닌 곳에 물건을 두는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유독 아주 소소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자주 없어졌고 찾다 지쳐갈 때쯤에는 엉뚱하게도 이미 찾아봤던 곳에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서 SD카드를 구매하게 됐어요.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기 전에 택배로 받은 SD카드를 룸메와 함께 개봉을 해서 이불 위에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를 벗겨서 SD카드 슬롯을 여는 그 잠깐 사이에 SD카드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룸메와 마주보고 앉아서 하체에만 이불을 덮은 상태로 이불 위에서 박스를 개봉했고 SD카드는 룸메와 저의 사이에다가 딱 내려놨었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정말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불도 털어보고 혹시나 이불을 털다가 튀어서 가구 밑에 들어갔을까봐 가구 밑에까지 샅샅이 뒤져보기를 30여 분째. 문득 물건이 없어졌을 때 도깨비한테 빌면은 찾아준다는 속설이 떠올라서 룸메와 함께 도깨비님 제발 돌려주세요 이렇게 몇 번 외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몇 번이고 탈탈 털었던 그 이불 위에서 떡하니 발견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후에도 생뚱맞게 물건이 없어지면 도깨비님께 빌기를 반복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잘 돌려받았습니다. 그 집에 거주하는 약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 룸메는 가위가 눌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저는 이상한 일을 좀 자주 겪었을지언정 특별히 피해를 입은 건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룸메랑 그 집에 대해서 회상을 하다가 들은 얘기는 제 기억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집에 사는 내내 제가 유독 예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소음에 민감해지고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룸메의 농담에 되게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 등 원래 룸메가 알던 제 모습과는 좀 달랐다고 해요. 워낙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싸움이 될까봐 저한테 왜 그러는 것인지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룸메의 증언에 따르면은 자기가 가위를 눌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가끔씩 잠이 안 와서 뒤척이거나 숨을 조금만 크게 쉬어도 제가 잠을 못 자겠다면서 소음을 내지 말라면서 심하다 싶게 짜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이 만기가 되어 다른 집으로 옮기고 나서도 가위가 지속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룸메와 한동안 같이 잤는데요. 룸메는 제가 짜증낼까봐 긴장한 반면에 저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다 싶게 자더래요.
룸메가 화장실에 다녀오며 실수로 큰 소음을 내도 한 번은 안 깨고 아주 곤이요. 네, 맞아요. 저는 원래 잠기가 밝지도 않았고 주위에서 쟤는 머리만 대면 잔다면서 신기해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룸메는 비교군이 없었으니 원래 제가 잠기가 밝아서 예민한 줄 알았대요. 현재까지도 저는 머리만 대면 순식간에 잠에 들고 한번 잠들면 웬만한 소음에는 잘 깨지도 않는데요. 그 집에서는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이처럼 처음 겪어보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거주하던 당시에는 거기가 도깨비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유튜브를 통해 각종 괴담 채널에서 습득한 데이터가 쌓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상한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그 집이 도깨비터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MSG 없이 일어난 일들만 담백하게 나열하다 보니 정프님 채널에 업로드되는 사연들에 비해 다소 슴슴한 사연이지만 슴슴한 맛을 좋아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적어 내려가 봤습니다. 많은 괴담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만 난생 처음 제보해보는 사연이라 괜히 떨리네요. 그럼 이정품 채널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벌꿀 오소리님의 사연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뭔가 내가 조립하거나 어떤 물건을 좀 빼다가 옆에다가 놨는데 놓자마자 사라진 경우 진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카메라 거치대 그거 바꾼다고 이제 조립을 하다가 육각렌치라고 있어요. 육각렌치를 이렇게 돌리다가 옆에다가 딱 놨는데 진짜 한 몇 초도 안 돼서 어디 갔지? 근데 방금 썼는데 어디 갔지?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곳저곳 찾아보면은 진짜 어이없게도 내 근처에 있다든지 아니면 내 손에 들고 있는데도 잃어버린 줄 알고 찾고 있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물건 잃어버릴 때마다 도깨비님 제 물건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약간 요즘 이렇게 되게 일상적인 얘기인데 근데 소름 끼치는 일이면은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임장을 좀 다녀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취방 여러 군데를 좀 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로 한여름에도 방이 냉골인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봐도 외관상 그냥 다른 집이랑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도 유독 추운 방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가 겪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소름 돋았고 오소리님 사연 되게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사연은 물음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제목은 나의 주 예수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물음표입니다. 가끔 알고리즘에 떠서 보다가 최근 영상에서 기프티콘을 주신다는 말씀에 혹해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도 귀신과 관련된 썰들이 다수 있지만 스타킹에 딸랑 이거 수준의 단편적인 썰들이라 다른 종류의 기묘한 경험에 대해서 보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실화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저랑 같은 영어학원을 다녔던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과 영어학원에서 5개월 동안 같은 반원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어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영어학원을 다닌 지 6개월 만에 저는 그만두었고 그 형은 계속 영어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확산이 심화될 때쯤 형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부산을 떠나서 고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부산 떠나기 전에 한번 밥이나 먹자고 말입니다. 저는 당시 친했던 형이라서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정한 뒤에 그 형을 보러 서면에 갔습니다. 족발 보쌈 식당에서 만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영어학원에 아직 누구 남아있냐 등등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웠기에 그냥 벽 없이 친근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를 마친 후 투썸 카페로 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심해서 카페에서 1시간만 머물러야 하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갈 시간을 체크하고 각자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턴 각자의 삶이 아니라 갑자기 그 형이 종교와 관련된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형이 사이비는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형이 종교에 대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늘 기독교인들이 본인들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제 부모님 양가가 전부 불교이고 제 신념이 안정된 삶을 가지는 50대가 되기 전에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이런 철칙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얼른 카페에서의 1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20분 정도 남았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이 예수를 믿어라 라는 종류의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평소 기독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던 사람이라 토론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 20분을 때우려고 했습니다. 당시 생각나는 걸로는 이탈리아인 중 기독교가 다수인데 왜 범죄를 많이 일으키냐, 예수를 믿지 않지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천국으로 가냐, 세종대왕은 천국에 가셨냐 등등이었습니다. 이렇게 20분은 흘렀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카페를 떠나기 전에 전 화장실에 가려고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땡땡아, 나의 주 예수라고 한 번만 말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형이었습니다. 화장실 전구 아래에서 봤던 형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굉장히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따라온 줄도 몰랐고 심지어 당시 2층에는 사람도 없었던 터라 마음 놓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다고 한 이유가 앞에서 말한 제 인생의 철칙도 있지만 제가 반골 기질이 좀 있어서 또 뭔가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은 제 조상님들을 배신한다는 마음에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는 제사를 금지하는데 저희 집안은 항상 제사를 지냅니다. 항상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절을 하는 방식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주 예수라고 말하게 된다면 왠지 저희 집안, 정확히는 조상님들과 친할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뒤로는 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분명 저랑 만날 때 뒤에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도 제가 집 가는 데까지 30분을 넘게 따라오면서 계속 땡땡아, 제발 나의 주 예수라고 해줘, 제발, 이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뭐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저 말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제 집 방향이 서면역 안을 거쳐가야 됩니다. 서면역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땡땡아, 제발 나의 주 예수라고 해줘, 제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제가 키도 더 크고 체격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중에 서면역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예수 빼고 나의 주만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그 짜증남, 불쾌감을 뛰어넘는 그 소름 끼치는 정도에 이르니 그냥 대화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형 진짜 미안해요, 저희 집 다 불교예요, 형 고향 조심히 올라가세요 하고 후다닥 에스컬레이터를 2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례할 정도로 무시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가족들한테 있었던 썰을 풀어야 하는데 썰을 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썰 중간에 나의 주 예수라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말하기 싫었지만 썰을 풀어야 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2년 동안이나 일주일에 3번 정도씩은 가위에 눌렸었습니다. 참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날은 새벽이 아닌 일어나기 직전인 아침에 가위가 눌렸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가위 눌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꿈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꿈에서 깬 직후 잊어버렸지만 분명 남자의 목소리였고 그 남자가 저를 보고 나를 믿나? 라고 했습니다. 저는 꿈속인데도 뭐지? 조상님인가? 예수인가? 긴가민가 하고 있던 찰나 그 남자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본인을 믿냐고.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남과 동시에 입에서 당구공 같은 묵직한 무언가가 뽁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세상 겪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이런 일이 방금 일어났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부모님께서는 조상님이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얘기를 또 기독교 신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예수님을 만난 귀한 경험이다 라고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동창 중 목사를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그런 경험은 아주 독실한 신자 중에서도 정말 경험하기 힘든 종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그분이 조상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분명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많았음에도 제가 왜 아직 헷갈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사실 저는 그 꿈에서도 그리고 깬 당시에서도 저거는 조상님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더 많이 들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정프님은 누구일 것 같나요? 조상님이라 생각하면 조상님이 되고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예수님이 되는 존재, 조상님이신 것 같나요? 아님 예수님이신 것 같나요? 근데 이와 더불어 의문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에게 나의 주 예수라고 말해보라고 했던 그 형은 그 사건 이후에 제 연락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건의 의문 때문에 큰 결심을 하고 전화만 10통 가까이 했는데도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물음표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은 물음표님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제 꿈에서 깼는데 입에서 이제 당구공 같은 게 뽁 하고 나왔더니 몸이 진짜 엄청 가벼워지고 힘들었던 게 싹 나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예상입니다. 어디까지 제 예상인데 때때로는 이 조상신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조상신이 있으면은 조상신이 지켜주려고 있는 게 있고 그냥 내 후손의 몸을 통해서 그냥 이승에 떠돌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좀 사람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좀 그런 안 좋은 조상신을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영어학원에 같이 다녔던 그 형은 좀 신성력이 좀 높으신 분이라서 그게 보였던 거지. 아, 이 동생이 좀 조상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가지고 그 조상신을 좀 빼내게 하려면은 이제 다른 종교의 어떤 기운이 들어가야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나의 주 예수라고 해봐 라고 시켰던 거고, 그렇게 시켰던 것마저도 어차피 얘는 내가 나의 주 예수라고 말해봐 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곧장 그렇게 할 놈이 아니니까 좀 충격을 줘야겠다. 어디 가서 썰풀듯이라도 얘기할 때 아, 그 형이 나의 주 예수라고 자꾸 시킨다더라 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충격요법으로 이상행동을 했던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 형은 거기까지 예상을 해서 좀 무섭게 약간 집요하게 그렇게 쫓아오고 그랬던 거고, 결국에 몸속 안에 있던 거는 이제 사연자분의 직관적인 그런 느낌대로 어떤 조상이 있었다가 이제 빠져나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또 여담인데,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이 신성력의 스탯이 좀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자분이랑 같이 영어학원을 다녔던 이 형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그런 신성력이 굉장히 충만하신, 신성력 스탯이 이제 완전 남다른 그런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그 형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당장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 라이브 방송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날짜가 정해지면은 제가 최소한 이틀 전에는 미리 카페, 커뮤니티, 그리고 영상 속에서도 공지를 또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 할 것 같고, 지난번과 비슷하게 시청자분들의 사연 또 읽어드리고, 공포게임 또 야무지게 하고, 지난번에 소통을 많이 못한 만큼 이번에 라이브 할 때 이제 채팅 좀 많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제 공지를 이틀 전에 올릴 거라는 점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 바로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